안녕하세요. 삼성선물 리서치센터 전승지입니다. 어제 3월 19일 BOJ가 통화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엔화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BOJ가 17년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사실 금리만 올린 건 아니고요.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첫 번째로는 YCC, 일드 커브 컨트롤, 말 그대로 금리를 단기와 장기를 동시에 조절했던 건데요. 이것을 폐기했습니다. 그럼 단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변경 전에는 콜금리 마이너스 0.1%를 적용했는데요. 변경 후에는 0에서 0.1%로 바꿨습니다. 장기는 10년물 금리를 1%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해 왔는데요. 이제 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좌 예금 관리인데요. 일본 은행들이 BOJ한테 맡긴 예금에 대한 관리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3층으로 관리해 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잔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0.1% 줄게. 그리고 우리가 BOJ가 대출해 주려고 모아놓은 돈에 대해서는 0%. 근데 이제 은행들이 대출해주라고 돈 줬더니 대출 안 해주고 BOJ 다시 맡긴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면서 마이너스 0.1%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제 이 계층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0에서 0.1%로 관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ETF와 리츠 매입인데요. 그동안에는 연간 한도를 두고 매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매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국채 매입에 대한 건데요. 이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기존 속도로 매입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간 80조 엔, 그러니까 월간으로 6조 원 정도 매입을 해왔는데요. 같은 속도로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통화 정책을 왜 변경을 했느냐? 이게 이제 어제 그 BOJ 회의의 성명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돼서 물가 안정 목표 2%를 향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제 2%를 향해 갈 수 있을 것 같다. 결국은 물가 2%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일단 통화 정책 변경의 주요 배경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임금 협상 결과가 가장 촉매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의 춘투 임금 협상 결과 추이인데요. 보시면 이게 일본은 봄마다 기업들하고 그 노조가 임금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집계를 해가지고 통계치를 발표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선이 이제 노조가 이렇게 인상해 달라 요구한 거고요. 밑에 선이 이제 결과입니다. 작년에 3.58% 나오면서 높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올해는 사실은 한 4.6% 정도 결과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3월 15일 금요일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5.28%. 그러니까 거의 노조가 요구한 걸 다 들어준 거죠. 그래서 사실 언론을 보면 일본 정부가 대기업들을 많이 압박을 했다고 확인합니다. 어쨌든 임금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BOJ가 변경할 그런 이유가 생긴 거고요. 또 오른쪽 차트 일본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를 보시면 성장률도 웬만큼 나오고 GDP 디플레이터가 그 GDP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뭔가 변경을 할 만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시다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임금이 이렇게 올랐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별로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치적인 의견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OJ가 이렇게 정책을 변경을 했으니 본격 긴축의 시작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BOJ도요.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지속될 거다. 사실 국채 매입도 계속 해주잖아요. 여기다가 일본 재무상도 통화정책 변경이 꼭 디플레이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 BOJ의 정책이 비정상적이었는지 일단 과거 BOJ의 통화정책 변천을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에 일본 버블이 붕괴가 됐죠.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근데 하필 97년도에 아시아 외환위기 오고, 또 일본이 이때 소비세를 인상을 해요. 그래서 일본 경기가 더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데 내리다 안 되니까 제로 금리를 도입을 합니다. 99년 10월에. 그래서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뭔가 비정상적인 걸 하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되돌려야겠다. 그래서 2000년도에 0.25%로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스닥 버블이 꺼지고 이때 경기가 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로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2001년 3월에 이제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하고 뭐 그래도 어떻게 뭐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다시 정상화 시켜야겠죠. 그래서 2006년도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이때 이제 BOJ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 여기 없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종료를 하고 금리도 2006년도에 0.25% 한 번, 2007년도에 한 번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뭔가 정상화를 했는데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뭐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뭔가 정상화 하다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또다시 다른 나라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합니다. 또 해도 뭐가 안 되니까 2010년도에 다른 나라들 양적 완화를 재개하니까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를 재개하고요. 더 안타깝게도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해서 일본은 경제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베가 취임을 하고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되고요. 이때부터 정말 이제 통화 정책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라는 그런 이제 시점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하에서 QQE, 양적 질적 통화 완화를 시작하고요. 이 양적 완화가 국채만 사주는 게 아니라 질적이라는 게 ETF도 사주고 리츠도 사주고 회사채도 사주고 이런 정책을 하게 되고요. 해도 또 안 되니까 2016년도에 급기야는 그냥 BOJ한테 돈 맡기면 어쨌든 약간 페널티 성격이죠. 돈 더 내라고 해.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고 단기 금리로 안 되니까 장기 금리도 조절하자. YCC까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통화 정책 그 전환은 요 아베노믹스하에서 했던 요 많은 것들을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엔화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엔원 환율을 보시면요. 엔원 환율, 이게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환율이죠. 달러엔 환율 말고 우리가 일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렇게 막 엔원 환율이 꼬꾸라지면서 엔화 너무 싸다. 엔화 사야 된다. 엔화 예금, 엔화 ETF가 엄청 성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들이 무색하게 한 11월쯤 되니까 엔원 환율이 860원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주춤하다가 올해 갑자기 2월, 1월 막 엔화 예금 폭증하고요. ETF 급증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큰 마케팅 포인트는 아마 BOJ가 4월에 정책을 전환한다니 엔화가 강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 변경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게 오른쪽이 10분 차트인데요. 엔화가 어떻게 됐냐 보시면 일단 엔원 환율이 달러의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달러의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엔화가 약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이번 통화 정책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BOJ가 항상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BOJ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비고비마다 달러의 환율, 엔원 환율이 변동성을 높이고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을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엔화 환율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시계에서 봤을 때 달러 환율이 엔원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엔화 투자할 만하냐, 저는 그닥 매력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미일 금리차와 달러의 환율인데요. 사실은 뭐 미국이 금리 움직이는 거는 일본만 영향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영향받기 때문에 결국은 BOJ가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지금 0.1%까지 올렸잖아요. 근데 0.2 연말까지 아주 많이 모은데 0.3 정도로 일단은 단기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금리 갖고는 뭐 미국하고 금리 차
것과 사실은 여전히 많은 괴리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렸으니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두 번째 차트가 아주 광의의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입니다. 사실 금융위기 전에 여기 보시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금융위기 때 엔화가 엄청 강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를 복기해 보면 사실 일본만 금리가 엄청 낮았잖아요. 미국은 높고 유럽은 높고, 그러니까 엔화를 많이 빌려서 여기저기 투자를 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22년까지도 사실 일본 말고도 유럽도 금리 낮고 미국도 낮고 그랬기 때문에 엔화를 그렇게 많이 빌리지 않았어요. 다만 23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일본이 혼자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이때만큼 금융위기 때만큼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사실은 엔저를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장기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이제 와서 뭔가 막 공격적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약한 통화를 선호하는 이 상황이 한중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수는 별게 없고 수출만 이제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자기네 통화가 이 나라들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씩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건 오케이. 근데 1년 묻어놓고 가자는 저는 찬성하지 않고요. 그러면 나는 그 1년 아니다, 장기로 보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거의 90년대부터 엔원환율 차트입니다. 우리는 엔원환율 차트를 봐야 되고요. 장기 차트를 보시면 장기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평선들이 있거든요. 이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꼬리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만 봤을 때 엔원환율이 이제 상승의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 이제 튀어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잘 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원환율 상승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논리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엔원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일본 엔화는 강세, 원화는 약세, 일본은 좋아지고 한국은 나빠진다라는 논리인데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마치고 경제가 튀어오른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너무 좋았는데 한국 경제는 좀 힘들어진다에 베팅하시고 싶은 분. 두 번째 논리는 지금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자산시장이 엄청나게 다 올라 있잖아요. 이게 버블이다. 이 버블은 꺼질 거다라고 베팅하시는 분들. 보통 이런 버블이 꺼질 때는 엔화는 어쨌든 강세로 가고 원화는 약세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베팅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장기 엔화환율 상승에, 그러니까 엔화를 사서 묻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장기 투자는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